최근 현직 판사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은 데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의 꾸준한 문제로 지적되어 온 사법 카르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전문직 자격증을 무려 37개나 보유한 한 37살 청년 변호사의 특이한 이력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화제입니다. 그 주인공을 만나 그동안의 자격증 취득 과정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현직 판사가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판사들의 성범죄는 과거에도 있었는데 중징계를 피하고 퇴직해 대형 로펌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져 사법 카르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국회에선 법관 징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자세한 내용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초동과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법률방송 스튜디오입니다. 현재 시간은 낮 12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현재 영업 중인 성매매 업소는 몇 개인지 좀 알아봤습니다. 성매매 알선 홈페이지를 찾아내 분석했는데 신사역과 논현역 일대 4곳, 법원과 검찰이 있는 서초와 교대 부근엔 1곳, 강남역에서 선릉역 라인에는 10곳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가정법원이 있는 양재역 2곳까지 포함하면 강남 일대에서만 20곳 안팎의 성매매 업소가 대낮부터 영업 중이었습니다. 최근 연수교육으로 서울에 올라왔다가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울산지법 소속 이모 판사. 이 판사는 강남 한 호텔에서 조건 만남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대법원은 법관 품위 손상과 법원 위신 하락을 이유로 이 판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고 검찰은 벌금 300만 원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 기소에 따라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이상 형량이 확정되는데 여론 사이에선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각에선 해당 판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변호사 개업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결정하는데 비위 판사의 변호사직 승인이야말로 사법 카르텔이고 비윤리로 인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실제 지난 2017년 성매매하다 걸린 한 판사는 퇴직 후 대형 로펌으로 갔는데 당시 변협은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변호사 등록을 받아줘 논란을 불렀습니다. 국회에선 법관이 중대 비위를 저지를 경우를 고려해 징계 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 검토 요청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현 법관 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를 정직과 감봉, 변책 3종류로 제한하고 있어 면직 등을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일반인은 직장에서 일하다 성범죄가 걸리면 퇴직이라며 판사와 검사의 신분 보장은 소신과 양심에 따른 법의 심판을 하란 것이지 범죄 심판을 당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성매매 등의 반사회적인 파렴치범임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현장에서 체포된 경우에도 불구하고 법관들에 대한 그 징계가 너무 경미하고 작아서 오히려 그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사 징계법과도 틀을 맞추기 위해서 파면과 해임 등도 징계 내용으로 포함시켜 한 사람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법관. 무거운 판사봉의 무게를 견디기엔 너무나 저급했던 행위.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법관 징계는 보다 엄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해를 가하는데 도망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근 흉기로 공격하는 상대방을 밀쳐 넘어뜨린 남성이 검찰 수사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는데요. 언뜻 보기에는 당연한 결과 같지만 사실 처음에 이 남성은 상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었습니다. 알다가도 모를 정당방위 기준, 신예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노인이 편의점점주 A씨에게 다가와 흉기를 휘두릅니다. 흉기에 찔린 A씨는 재차 공격을 시도하는 노인을 발로 밀쳐 쓰러뜨린 후 흉기를 뺏었고 노인은 뒤이어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A씨 역시 폭행 혐의로 입건한 겁니다. A씨는 피해자인데도 오히려 수사를 받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이미 흉기에 찔려 도망가기가 어려웠던 점, 흉기를 빼앗은 후 추가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경찰 판단을 뒤집어 정당방위로 인정했습니다. 다행히 A씨의 억울함은 해소됐지만 우리나라 정당방위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실제로 A씨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을 제압한 것은 정당방위가 인정됐지만 플라스틱 의자로 내려친 남성을 넘어뜨린 데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즉 상해 혐의는 인정되나 그 정도가 경미해 기소하지 않은 겁니다. 정당방위 내용을 담은 형법 제21조에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풀어보면 상대방의 위협 행위가 끝난 후에는 더 이상 대응하면 안 되고 방어하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과도한 공격을 가해도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어 행위를 할 만큼의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어길 시 과잉방위, 쌍방폭행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에서 이 까다로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 정당방위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게 상당한지에 대해서는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될 법익의 종류 등 엄청나게 많은 요건을 요구하다 보니까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완화된 해석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문제된다고 보는 것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정당방위로 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어 행위를 해서 가해자가 3주 이상의 상해를 입게 되면은 이것도 정당방위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느 누가 방어를 하면서 저 사람이 전치 3주 되지 않도록 계산하면서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과거 판례를 살펴보면 정당방위로 인정된 사례는 약 14건에 불과합니다. 내용을 보아도 1970년 군중들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손톱깎이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경우 2010년 상대방 일행의 구타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게 된 경우 등 상대방보다 약한 방어를 했을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을 때 총기를 사용해 방어할 수 있는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으로 정당방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흉기난동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도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최근 국민들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정당방위 기준에 국민 참여재판 확대, 법 적용 완화, 입법적 검토 등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처럼 아예 위법성 조각 사유로 무죄를 주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책임을 감경해주는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서 국민들의 인식에 맞출 필요성도 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완화된 적용이 있어야 될 거고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완화된 법 적용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재판부에서 그럴 것 같지는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입법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 몸은 내가 지킨다. 그러나 모호한 정당방위 기준 속 자신을 지키려다 순식간에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된 시민들은 그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 현실입니다. 법률방송 신혜림입니다.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앞서 나열한 이 직업들은 우리나라의 대표 전문직들입니다. 이 중 하나의 전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선 수년의 노력과 시간이 들고 이마저도 문턱이 높아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같은 전문직 자격증을 무려 37개나 보유한 한 청년 변호사의 특이한 이력이 최근 화제인데요. 일명 전문 자격증 수집러 곽상빈 변호사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곽상빈 변호사입니다. 저는 작년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있었고요. 지금은 바로회계법인의 부대표로 활동하면서 기업 전문 변호사로 소시적 공부 좀 했을 것 같은 모범생 이미지가 떠오르는 곽상빈 변호사의 첫인상은 여느 변호사와 크게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조금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무거워 보이는 캐리어를 취재진에게 열어 보이는 곽 변호사. 캐리어를 가득 채운 이 서류들은 그가 여태까지 취득한 수십여 개의 자격증들입니다. 혹시 시간 안 되면 한번 이렇게 좀 다 나열이 될까요? 혹시? 한번 해보죠.
너무 많아가지고요. 평균 수험 기간이 최소 3년은 걸리는 전문직 자격증을 수십 개나 보유하고 있는 곽 변호사는 이미 SNS에선 소위 미친 스펙 보유자라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하지만 곽 변호사의 유년 시절은 녹록치만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패기 있게 시작한 사업이 실패하자 20살에 접어들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곽 변호사는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진솔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좀 어느 정도 힘든 시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제 사업도 좀 좋지 않았고, 그래서 사업을 접으면서 과연 제가 뭐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나의 인간으로서 되게 자괴감을 좀 느꼈어요. 그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격증 좀 많이 취득하게 됐고, 그 계기로 지속적으로 이제 자존감도 유지가 되고. 경제학을 전공한 탓에 평소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았고 재테크에도 열정이 넘쳤다는 곽 변호사는 처음으로 회계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첫 도전의 문턱을 넘을 때도 호락호락하진 않았습니다. 회계사 시험이 이제 첫 제 고시급 자격증 도전이었고, 저기에서 되게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때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 시험 끝나고서 뭐 합격자 발표 났을 때 왜 갑자기 눈물이 나려고 이제 진짜 지금 좀 약간 슬프네요. 그때 생각하니까. 이후 소위 국내 빅4 회계법인에 들어가 승승장구하던 곽 변호사는 실무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껴 변호사 시험과 감정평가사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회계사, 변호사, 감정평가사까지 무려 3개의 전문직 자격증을 거머쥔 곽 변호사.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를 병행하며 손해사정사, 증권분석가, 경영지도사 등 무려 37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바야흐로 변호사 3만 명 시대, 무한 경쟁 체제 속에 뛰어들어 치열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 변호사들에게 곽 변호사는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고 잘 완성해 나가는 게 첫걸음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전문직에 도전을 하는 것 자체는 남한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자기의 축을 만드는 거거든요. 모든 직업이 다 똑같다고 봐요, 저는. 나를 완성해 간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은 그 자체로 성공 이미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그냥 물론 뭐 일에 치여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를 완성해가고 하루를 어떻게든 마무리를 잘 하면 그게 쌓여서 엄청난 눈덩이처럼 큰 효과를.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한 주간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앞으로에서는요. 스타 배구 선수죠. 이다영, 김연경 선수의 카톡 논란과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보고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사 성공 모수 무효에 대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먼저 배구 선수 이다영 선수가 SNS에 이제 김연경 선수와의 불화를 좀 폭로를 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죠? 네, 얼마 전 이다영 선수가 김연경 선수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SNS에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이 자신이 제3자에게 발송한 인스타그램 DM 메시지를 직접 캡처해서 SNS에 업로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두 선수 간에 단순히 불화설만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이다영 선수가 작성해서 캡처한 메시지 내용을 보면 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기도 했는데요. 이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게 좀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그냥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거랑 좀 차이가 있나요? 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허위 사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는 형법상 명예훼손처럼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SNS를 통한 파급력이 더 크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조금 더 가중처벌을 하고 있고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네, 좀 공연성 때문에 좀 더 뭐 가중처벌, 형벌이 더 무겁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이번 이슈에서 이다영 선수에게 사이버 명예훼손 적용이 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김연경 선수가 법적 대응을 좀 예고하고 있어가지고 고소가 이루어질지 여부와 이를 통한 수사와 또 사실 또는 허위사실 여부가 판명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다영 선수가 적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한다면 네. SNS 작성한 글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하였는지 여부가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하였는가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한 것이다 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다영 선수는 구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주장 및 입증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을 설득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다영 선수가 어떤 취지로 이제 그 SNS 글을 올렸는지 이제 여부를 떠나서 공익성에 대한 것이 굉장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법조계 동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 성공 보수라는 거 저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일단 어떤 의미인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일단 변호사의 보수는 크게 소송을 수행하면서 지급하는 착수금과 이 해당 소송을 승소할 때 지급하는 성공보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5년에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이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를 시킴으로써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그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러한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가 무효인 상황입니다. 네, 성공보수가 무효다라는 거는 저도 좀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게 대법원이 무효다라고 판결을 했으면 사실 이제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이런 성공보수를 주고받는 행위가 다 사라진 건가요? 네, 일단 먼저 이 변호사와 이 형사사건 상대방과의 합의금 일부를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약정을 한 경우는 좀 다르게 보아야 하는데요. 이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무효로 하는 이유는 이 형사사건의 결과를 성공보수 조건으로 결부시키는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처벌을 경감하거나 관련 민사사건 등 분쟁을 한 번에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합의금을 지급하고 그 합의금의 일부를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로 지급하는 것은 이러한 약정을 유효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약정으로 이제 얘기가 됐을 경우는 좀 예외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네요.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례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까지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무효라는 판결을 한 지 약 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모든 변호사는 이 성공보수가 없더라도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형사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모든 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보다는 과다한 보수인 경우 일부 무효라고 판단하는 방법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대법원에서 형사 성공보수 관련 민사사건을 좀 판단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좀 새로운 판단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뢰인이 될 수도 있는 또 일원으로서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변호사님들도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네, 좀 일할 맛이 나도록 또 더 질 좋은 재판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새로운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올해 4월 5일이었죠. 분당 한복판에서 다리가 갑자기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나서 희생자들이 나왔었는데요. 이 사건 관련해서 성남시장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된 첫 번째 지자체장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이 입건의 근거가 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먼저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좀 저희가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제정과 도입 당시부터 좀 여러 말들과 논란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법의 이름만 놓고 보면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변호사님 어떤 것을 저희가 중대재해라고 할 수 있죠? 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이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이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사망자 발생의 기준은 같으나
부상자나 질병자의 경우에는 중대 시민재해 쪽이 조건이 더 간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제 기존의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라는 이런 지적에 이제 근거로 출발을 해서 지난 2021년 1월에 만들어졌죠. 근데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걸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내리게 돼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책임자 등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요. 사업이 대표자뿐 아니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앙기관의 장들을 이제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부상 또는 질병 발생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처벌 수위가 좀 약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도 제가 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분당에서 이제 다리가 무너졌는데 시장에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성남시의 경영 책임자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여러 사건 사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좀 적용이 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제 원래 주목받았던 산업 분야에서는 어떻죠? 네, 법 시행 후 첫 적용 사례로 관심을 모았었죠. 2022년 1월 29일. 그때 삼표산업 그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깔려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기업 회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첫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좀 생각할 거리와 논쟁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꼼수도 굉장히 성행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사업장은 5인 미만으로 이렇게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공중 이용 시설, 특히 이제 도로나 터널 뭐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요. 이런데 이제 아슬아슬하게 좀 안 걸리는 그런 기준으로 건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이 중대재해처벌법과 비슷한 법률을 만들려는 좀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그만큼 중요할 수도 있는 게 또 돈이잖아요. 그래서 최근 금융계에서도 대형 사고가 잇따르니까 좀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고 한다는 움직임이 있어요. 네, 그 최근에 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그 일부 개정 법률안이 그 내용인데요. 여당과 이제 금융위원회가 내부 조율을 거쳐서 이제 발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비슷하게 현재의 그 내부 통제 체계로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 그런 법안입니다. 이게 최근 뭐 시중은행, 지방은행, 카드사를 가리지 않고 직원들의 뭐 횡령이나 배임 사고가 굉장히 요즘에 잇따라서 일어났는데요. 직원들이 이 고객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돈을 빼돌리는 행위 당연히 없어져야 하는데 어떤 부분이 좀 바뀔까요? 네, 그 이사회의 그 심의 의결 대상으로 내부 통제 및 위험 관리 정책을 포함시키고 내부 통제위원회를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두고 각 임원이 내부 통제 관리 의무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가 이제 보면 금융회사의 준법감시부서가 이제 담당하던 내부 통제 업무를 임원들이 직접 이제 담당하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책임이 임원들한테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은데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반발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 그 내부 통제의 대표적인 예는 순환근무 원칙을 좀 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같은 업무를 이제 몇 년 이상 계속 이제 담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계속 순환근무를 하고 후임자가 이제 전임자가 한 것들을 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좀 감시하게 되는 기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업무들은 수년 이상 집중해서 근무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지나치게 책임을 강조하면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어서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사고 없이 좀 안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